한국 토속 신앙을 다룬 귀한 영화 장재현 감독의 파묘가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파묘 전체 스토리를 토속 신앙과 함께 오디오를 통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장하여 추후 시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제목인 파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묘는 깨트리파의 무덤 묘자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옮기거나 고쳐묻기 위해 무덤을 파낸다입니다. 이장의 과정 중 한 부분에 속하는 말로써 이장하기 위해선 기존의 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봉분든 무덤을 걷어내고 고인의 유골을 수습한 뒤 비석이나 상석 등의 묘지 성물을 폐기하고 마무리하는 절차가 파묘라고 합니다. 실제로 묘바람이 일어나면 파묘를 진행하기도 한다는데요. 묘바람은 묘를 잘못 썼거나 인위적, 자연적으로 훼손이 돼 자손들에게 불운이 닥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 무당 활인가 법사 봉길은 부잣 집안의 거액의 의뢰를 받아 바다를 건너 미국 LA에 도착합니다. 의뢰인이 두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아기가 이유 없이 계속 울고 정신병원에 있다 큰형이 자살하자 장손이 된 자신과 아버지에게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 유명한 무당인 활인가 봉길을 부른 것이었죠. 아기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의뢰인의 아버지 등 가족을 만난 무당 활임은 조상의 묘자리가 화근임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묘바람이라며 파묘하여 이장하기를 권합니다. 어머니와 고모 등 집안 어른들은 반대하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인 의뢰인은 큰돈을 들여서라도 아기를 지키기 위해 파묘를 강행합니다. 여기서 활임은 어떤 무당인지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장재현 감독이 밝힌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 속 신을 묘사한 것을 보고 추측한 것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활임은 불사 할머니 신을 모시는 무당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백과사전에 따르면 불사 할머니 신은 흰 치마 저고리를 입으며 고가를 쓰기도 하는 신령이라고 합니다. 불사 할머니 신은 신령을 모시던 할머니가 신령이 된 경우라고 합니다. 조상신의 성격이 강하며 보통 부정한 것을 보고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악기, 잡기 등 부정한 존재를 보면 혀를 차며 호통치거나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활인과 친남매 같은 봉길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아니며 경문을 외는 법사인데요. 몸에 대승불교의 경전인 금강경의 충문을 문신으로 새긴 인물입니다. 충문의 정의는 신령에게 청언하는 글인데요. 신령에게 축원을 고하는 형식이며 충문을 통해 인간과 신령이 매개되고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임에 의해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사인 지관상덕과 장의사 연근이 합류합니다. 파묘 전 의뢰인이 왜 파묘를 하려는지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알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풍수사 상덕은 솔직하지 못하며 미심쩍은 의뢰인에게 일단 묘자리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묘자리는 강원도 고성 어느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여우떼를 보는 등 상덕은 음산한 기운을 느껴 이곳이 애사롭지 않은 곳임을 알아차립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해보니 이름 없는 비석에 묘자리는 초라해 보였죠. 그리고 비석 한편엔 풍수지리적으로 한반도 백두대간의 중간, 호랑이 허리라 할 수 있는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양을 먹어보며 정확히 판단을 내리는 상덕은 이곳이 악지 중의 악지임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강원도 고성의 어느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이북도 보이고 풍수지리적으로는 좋은 곳이었을 테지만 좋지 않은 게 오랫동안 묻혀 있었으니 아마 악지로 변한 것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덕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파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살려달라는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과 대살굿을 하겠다는 무당 활임의 설득에 결국 파묘에 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살굿이란 무엇일까요? 대살굿은 부정을 씻어내고 애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의뢰라고 하는데요. 타살굿이라고도 불리며 동물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굿거리의 일종으로 황해도 지방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물은 굿의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파묘에서 대살굿의 제물은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지신, 즉 땅을 맡아 다스리는 신에게 올리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다산성으로 다산은 풍요를 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악취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인부들까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를 제물로 바쳐 애군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활임이 대살굿을 바치며 풍수사 상덕의 지시에 따라 파묘를 진행하고 관을 꺼내 화장을 하기 위해 장의사 연근과 의뢰인, 무당 활인과 봉길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파묘를 한 못자리엔 복토를 위해 인부들이 남는데요. 이때 땅에서 뱀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뱀 어딘가 이상했죠. 바로 뱀의 머리가 사람의 형상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인부는 깜짝 놀라 뱀을 삽으로 내리치고 뱀은 사람 마냥 비명을 지르고 죽습니다.
여기서 뱀은 무엇일까요? 감독이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일본의 요괴 중 하나인 누레온나를 모티브로 가져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레온나는 뱀의 모습에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형태의 요괴인데요. 강과 바다에 주로 출몰하는 요괴로 최대 300m에서 400m나 되는 긴 몸을 가졌으며 팔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누레온나는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해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기를 맡아달라고 한 뒤 그 아기를 무심코 받으면 점차 무거워져 옴짝달싹 못하게 돼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라고 합니다. 상상하자면 후에 등장할 일본의 음향사가 누레온나를 변형시켜 세월이 흘러 관이 훼손됐을 때 정령을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 같은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 상상해봤습니다. 이는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여튼 추후에 등장하는 정령은 축시에만 움직일 수 있고 축시가 지나면 다시 묘자리에 돌아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극의 흐름으로 돌아와 뱀이 죽자 화장터로 향하던 일행은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맞이합니다. 풍수사 상덕은 비 내리는 날에 화장을 하면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다며 잠시 병원에 모시고 비가 그치면 화장을 하자며 의뢰인을 설득합니다. 결국 의뢰인도 동의하죠. 하지만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비싼 관짝을 보고 고인의 유품을 챙기고자 관을 몰래 열어버립니다. 그때 나와서는 안 될 조상기가 나와버리는데요.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던 조상기는 자손을 모두 데려가려는 악령이 돼 있었습니다. 상덕이 강화문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지만 문 앞에 상덕을 두고 전화로 상덕을 흉내낸 조상기의 소가 창문을 열고 조상기가 들어와 의뢰인은 결국 죽고 맙니다. 이때 빙의된 의뢰인을 통해 조상기가 친일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장면이 전통 한국 오컬트의 신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드라마 악기도 생각났네요. 여튼 조상기는 손자로는 부족했는지 미국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도 죽입니다. 다음으로 증손자인 아기를 노리는데요. 그때 의뢰인 고모의 동의를 받아 장의사 영근이 급하게 관체로 화장을 하며 조상기는 소멸돼 아기는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파묘를 했던 인부 한 명이 그날 이후로 아프다고 해 풍수사 상덕이 집에 찾아갑니다. 인부는 동티 맞은 것 같다고 말하죠. 그는 그때 뱀을 건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여기서 동티란 무엇일까요? 동티는 흙을 잘못 다루어 지신을 노하게 하여 받는 재앙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금기된 행위를 했을 때 귀신을 노하게 하여 받는 처벌을 가리킵니다. 대개 질병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죽게 된다고 하는데요. 동티가 나는 이유는 신체를 상징하는 물체나 귀신이 거주하는 것, 또는 신이 관장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을 함부로 훼손 또는 침범하거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루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동티가 나서 앓게 된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에 따라서 동티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당으로 하여금 푸닥거리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법사를 불러 귀신을 쫓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은 상덕은 홀로 파묘한 묘자리로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바닥을 살피다 땅에 관 하나가 더 묻혀있음을 발견하고 함께 일한 일행에게 연락합니다. 무당 화림과 봉길, 장의사 연근까지 모두 모여 땅을 파 더 아래에 묻혀있던 관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관은 예사롭지 않게 세로로 박혀 있었으며 크기 또한 무척 컸습니다. 관은 누군가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혹은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철사로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하면 영화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전까지가 1부고 숨겨진 관을 발견하면서부터가 2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의 흐름과 장르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인데요. 이 점에서 관객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극으로 돌아와 밤이 늦어 근처 마을의 보국사로 향하는 풍수사 상덕과 일행들. 작은 사철인 보국사에는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흔쾌히 그들을 맞아줍니다. 화림이 찹쌀 등으로 간단히 관 주변에 비방을 한 뒤 이들은 잠에 듭니다. 그런데 잠결에 봉길이 눈을 뜨자 보국사 스님이 봉길을 밟으며 서 있습니다. 봉길은 가위에 눌린 것이었죠. 짧은 욕과 함께 간신히 손가락으로 주문을 외워 깨어난 봉길. 마을에 있는 돼지 사육장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 보니 괴상한 무엇인가가 돼지와 사람을 죽이고 있었죠. 이때 스님이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란 봉길은 보국사로 돌아옵니다. 차에서 잠든 화림을 깨워 빨리 와보라는 말을 하고 봉길은 먼저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연근에게 갑니다. 차에서 나서려는 화림을 뒷자리에 있던 불사 할머니가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있는 창고로 향한 화림. 관은 부서져 있으며 천장은 뚫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관에 있던 험한 것이 창고 문 앞으로 다가옵니다. 화림은 일본어로 인간이냐 묻는 실제 않은 거대한 어떤 것에게 자신은 부하라고 말하며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납작 엎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림이 인간인 것을 눈치챕니다. 그때 봉길이 들어오며 그것을 향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봉길을 공격하는데요. 봉길은 큰 부상을 당하고 그것은 큰 도깨비 부리대 보극사를 돌다 이내 산 정상으로 사라집니다. 특이점으로 봉길은 몸에 충분히 새겨지지 않은 곳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풍수사 상덕은 그간 스님과의 대화와 활인과의 대화로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파로서 고관대작인 의뢰인의 조부를 그곳에 안장시킨 기순회라는 스님이 사실은 왜곡돼 일본어로 키츠네, 즉 여우라는 음양사임을 알아냅니다. 여우음양사는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 풍수지리적으로 호랑이의 허리에 해당하는 곳에 큰 쇠말뚝을 박아 우리의 전기를 끊어놓고 그것의 도구를 막기 위해 당시 고관대작이었던 친일파를 이용해 도굴 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 장군 정령으로 하여금 말뚝을 지키게 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양사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음양사는 점술 등을 맡아보던 기관에 속해 있던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 음양오행 사상을 기초로 한 신앙적 사상에 의해 점술의 일종 및 풍수지리 등을 보던 기술직이었으며 후에는 점술, 주술, 제사 전반을 관장하게 된 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묘자리가 있는 고성 어느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여우 음양사에 대한 떡밥으로 여우떼를 보여주며 여우떼는 후반부 장군정령이 묘자리에서 등장할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어놓고 있다는 것을 극중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전합니다. 그렇다면 장군정령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령은 사물에 깃든 영혼을 말하며 극중 장군전령은 갑조와 투구에 깃든 정령입니다. 도깨비불로 변신하며 거구임을 봤을 때 여우 음양사로 인해 일본의 요괴, 오니, 즉 도깨비가 된 일본 사무라이 장군이지 않을까 유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우 음양사는 신사에 묻힌 어느 장군의 시신을 꺼내 그 목을 잘라 그 안에 칼을 넣음으로써 정령 자체를 말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화림은 한해 정서를 가진 한국의 귀신은 실제하지 않으며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를 가하지만 일본 정령의 특징은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으며 원한이 없는 사람도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리는 악령임을 말합니다. 풍수사 상덕은 세로로 박혀있던 그관 아래에 큰 쇠말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것을 빼 영원히 속박된 봉기를 구하고 우리의 자식과 그 후손들이 발디디며 살 땅을 온전히 물려주자고 활인과 연근을 설득합니다. 그들은 설득당해 미끼를 준비하고 몸에 충문을 새기는 등 계획을 짜 다시 묘자리가 있는 고성의 산 정상에 오릅니다. 미끼 은어를 통해 장군정령을 산의 큰 나무로 유인한 활인과 일행들. 활임은 기발하게도 산에서 크고 오래된 나무를 산신나무로 위장해 장군정령을 붙잡아 둡니다. 이때 상덕과 연근은 땅을 파 쇠말뚝을 찾으나 말뚝은 없었습니다. 장군정령은 인간 활임을 발견하고 위협합니다. 이때 활임은 도망치고 불사 할머니 신이 장군정령을 막습니다. 결국 장군정령은 활임을 공격하지 못하고 도깨비 부리대 다시 묘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병원에 있는 봉길도 있는데요. 병원 씨는 특별히 이야기할 거리가 기억나지 않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묘자리로 돌아와 포기하지 않고 쇠말뚝을 찾던 풍수사 상덕은 돌아온 장군정령에게 공격당합니다. 무당 활임이 장군정령에게 말의 피를 뿌리고 그것이 장군정령에게 효과가 있는 것 같자 스승대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지관인 상덕은 음양오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목과 물의 속성이 금 속성의 상성이 있음을 순간적으로 떠올리며 장군정령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또한 장군정령 자체가 쇠말뚝임을 알아내죠. 상덕은 땅을 파던 장비의 나무 부분에 자신의 피를 묻혀 장군정령을 공격해 베어 없애버립니다. 급격하게 전개된 장군전령의 음양의 속성과 상성 등으로 인해 관객들은 허무하게 장군정령이 썰려 사라지며 결말이 맥없이 풀리며 모든 갈등은 해소된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음양오행 자료를 찾으며 이해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장군정령이 사라지자 봉길은 깨어나고 상덕은 생을 마치려다 문득 딸의 결혼식이 떠올라 생을 놓치지 않으며 병원에서 회복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음양오의 상극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극에서 미리 조금이라도 떡밥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전기를 끊으려는 여우 음양사와 그것을 없애려는 처음엔 도굴꾼으로 알았던
독립군의 이야기가 보국사에서 그냥 소모된 것도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보국사와 스님이 알고 보니 일본 여우 음향사와 아직 관련 있는 곳으로서 추가적인 흑막이 있었다면 그게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고 유지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영화 곡성이 그러했듯 오컬트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하지 않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재영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땅에 상처가 많았다며 그걸 파묘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것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이지만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녹이면서 무엇보다 재미있는 영화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들끓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 감독은 뱀파이어, 미라, 강신은 잘 보지 않냐며 후반에 좀 더 직관적이고 화끈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는 장군 정령이라 표현된 괴수가 전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인물들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관객이 기대한 것과는 살짝 거리감이 생기며 팽팽했던 긴장감이 일시에 확 풀어지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극중 후반부에 봉길의 성이 윤씨로 밝혀지며 김상덕, 이화림, 고영근, 윤봉길 이렇게 주인공 4명이 모두 독립운동가의 이름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각기 풍수사, 무당, 장의사, 법사로서 직업적 윤리와 지식이 활용되며 그들이 독립운동가와 같이 민족의 정기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장군 정령과 대적함을 잘 밑대어 우리 땅의 상처를 파묘하고 싶었다는 감독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 상처는 주인공들로 인해 파묘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일파인 의뢰인의 핏줄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친일했던 의뢰인의 조부는 죽어서까지 일본인에게 이용당하며 고통받았죠. 또한 의뢰인의 조부는 악령이 돼 자신의 후손들을 죽이며 비오는 날 관체로 태워져 극락왕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직계핏줄도 아기를 제외하면 처참히 응진되는 것을 통해 이 또한 친일의 상처를 파묘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영화의 끝에 일상으로 돌아간 화림은 다른 구슬을 하는데요. 구슬하다가 삐끗합니다. 이를 통해 장군 정령을 만났을 때 불사 할머니 신이 사라져 흔히 말하는 신발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기와디기한 한국식 오컬트 영화를 색다르게 풀어 신선한 시도를 높게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작 검은 사제들, 사바아, 그리고 나홍진 감독의 곡성급의 전통 K 오컬트를 기대했던 관객에게는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추천할 만한 작품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파묘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떡밥과 흥미로운 지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관람해 놓친 떡밥이 있지 않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베어였습니다.